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란 과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단위로부터 그 기본 단위가 점점 부풀어서 과연 우리가 될 때까지 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명체를 구성한다는 가장 기본 단위인, 보통 물질을 얘기하면 원자를 얘기하죠.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세포라고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세포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하나하나 정말 세세한 것까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세포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럼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처음에 발견하신 분들, 로버트 훅, 사람으로부터,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미경을 가지고 쭉 코르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발견해보고, 코르크를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만 방 같은 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셀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세포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슈반과 슐라이덴으로 이렇게 점점 이어지면서 뭐 식물과 동물 같은 것들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원형질과 후형질이라는 거죠. 자, 세포를 원형질과 후형질로 이렇게 나눴을 때, 원형질과 후형질로 이렇게 나눴을 때, 원형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명활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자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중심이 바로 이 원형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활동의 중심.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후형질 같은 경우는 이 생명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과물. 그래서 뭐 노폐물이나,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나 그런 색소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 응축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세포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서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원형질에 속하는지, 후형질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동물 세포에 주로 있는지, 아니면 식물 세포에 주로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포의 단면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세포의 단면은 뭐 이 정도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단면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를 굳이 먼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동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 구조 같은 것들은 식물세포도 거의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벽, 단단한 겉에 이제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핵 구조가 있고,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우는 이중막 구조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엽록체라고 불리우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꼭 안에 보시면 바둑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총총 쌓여있는 그런 듯한 느낌에 있는 것들이 있고, 안에 더 다양하게, 지금 뭐 자세하게 좀 이따 한번 보면서 그러시겠지만, 뭐 골지체나 속보체, 그 다음에 리소좀 같은 다양한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이렇게 등장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세포를 보았을 때, 핵이라는 걸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핵. 너무나 중요하죠. 자,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우리 핵이라고 불리우는 요 것은,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덩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포 내 핵은 바로 안에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D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DNA에는 이 생물체에 관한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유전 물질인 DNA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 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지는, 자,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핵이 있고, 핵 안쪽과 바깥쪽, 자, 이 바깥쪽에 지금 세포 내 소기관이 들어있는 요것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세포질과 이 핵은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핵은 요 주위에 핵막이라고 불리우는 막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요 핵막은, 자, 중요한데요. 자, 이 세포질과, 바깥쪽에 있는 세포질과 핵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요 핵막은 바로 이중막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핵막은, 자, 몇 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라는 거. 자, 이중으로 된, 우리가 실제로 이 세포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세포 내 소기관이 단일막이냐, 이중막이냐, 아니면 뭐 막구조가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포 내 소기관 등을 쭉 공부하시면서, 아, 얘는 항상 뭐 이중막이야, 아, 얘는 단일막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는 거.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핵막이 있고, 이 핵막에는 바로 그 중간중간에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쏙쏙쏙 뚫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핵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막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핵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핵공이라는 구멍은 왜 뚫려 있을까요? 바로 바깥쪽과 뭐 할 수 있도록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세포질과 물질 교환을 할 수 있죠. 물질 교환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곳이다. 그래서 핵공이 있고 이렇게 물질 교환이 가능하게 된 이게 바로 뭐다? 핵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핵 안에 보시면 또 안에 돌돌돌 말려있는 동그란 인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평소 때는 이렇게 뭐 잘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는 이게 바로 소멸해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핵 안에 들어있는 인입니다. 핵 안에 들어있는 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RNA와 바로 거기에 있는 단백질로 구성된 알갱이라는 거죠. 자, 핵 안에 들어있는 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RNA 플러스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된 형태이다. 요걸 우리가 핵 안에 들어있는 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 막구조가 아닙니다. 막구조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어떤 세포 내 소기관을 얘기할 때 막구조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리보솜 RNA, 우리가 흔히 뭐 rRNA라고 불리는 예, 그런 합성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참고로 거기에 있는 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 세포 분열계는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핵 안에는 정말로 많은 양의 실처럼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지렁지렁 하고 있는 염색사가 많이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은 염색사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등장하게 있는데, 자, 이 염색사가 이 DNA가 엄청나게 많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건 뭐 나중에 염색체 할 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위를 DNA가 이렇게 감쌉니다. 한 2.5회 정도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요. 히스톤 단백질은 이런 DNA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응축하게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이 히스톤 단백질과 여기 있는 염색체들이, DNA들이 이렇게 꼬여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뉴클레오솜이 엄청나게 많이 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염색사 이제 한 가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색사가 또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자,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이 염색사 안에는 바로 DN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아, 요 DNA라는 것 어디에 들어있어? 핵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염색사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핵액. 자, 핵액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부르죠. 그럼 핵 안에 이제 요 안에 채워져 있는 일종의 핵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핵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 구조가 있습니다. 세포막 구조. 자, 여기 있는 세포벽이라고 불리는 요 식물의 경우에는 가장 겉부분이 세포벽으로 되어 있고, 세포벽 바로 안쪽에 세포막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포막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들어있죠. 참고로 뭐 기왕에 이렇게 썼으니까 말씀드리자면, 핵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핵은 동물과 식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핵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원형질이라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포막도 뭐 기왕 설명을 한 김에, 세포막도 당연히 물질 출입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시는 분이고, 동물과 식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분도 생명활동에 너무나 중요한 원형질이라는 거죠. 없으면 꼭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생명활동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이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지질의 이중층 구조입니다. 자, 인지질의 이중층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그림들을 그리죠. 이렇게 뭐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고, 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막단백질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뭐 아주 막 심각하게는 못 그리겠고, 요 정도까지만 해보면, 자, 이게 인지질의 이중층입니다. 자, 인지질의 이중층으로서, 자, 요게 하나의 막을 구성하는 거죠. 요게 하나의 막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요게 하나의 막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세포막은 결국 이걸 통해서 안쪽과 바깥쪽 아니 뭐 이쪽이 안쪽이 될 수도 있겠죠.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구나. 출입을 조절. 그래서 뭐 산소와 그런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선택적 투과를 하는 반투과성 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포벽처럼 뭐 정말 뭐 이물질 저물질 뭐 흔히 말해서 진짜 뭐 개나 소나 다 통과시키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 크기가 작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막은 바로 반투과성 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투과성 막. 그래서 선택적 투과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과시킨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선택적 투과. 그게 바로 뭐야? 세포막의 역할이라는 것. 자,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는 그 유동이라는 말인데 유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흐물흐물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인지질의 이중층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막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막 표면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지질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막 단백질 또한 이 위를 둥둥둥둥 꼭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 이제 뭐 그림을 한번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본 거 보시면 이렇게 인지질의 이중층 구조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머리 쪽, 우리가 흔히 머리처럼 동그랗게 그려진 그쪽은 친수성, 그다음에 여기는 좀 꼬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은 소수성. 그러니까 물과 친하고 물과 친하지 않는. 근데 물과 친한 부분들이 바깥쪽을 이렇게 쫙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바로 여기 있어야 될, 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뭐 순서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만, 이 미토콘드리아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동물, 식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의 살아있는 세포라면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원형질이고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대체 뭐가 그렇게 핵보다도 중요합니까?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세포 내 발전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발전소로 이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얘는 에너지. 자, 특히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ATP, 아데노신 3인산이죠. 에너지를 생성한다라는 사실. 이건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막 구조냐면 자체적으로 이중막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중막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지금 쭉 보시면 그 이중막 구조 안쪽에 겉에 막하고 안에 막이 평행하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뭐 막 구조하면 이렇게 막이 좀 이렇게 평행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있으면 안쪽 막들은 내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주름이 져 있죠. 이렇게 많은 주름이 져 있는 이유는 생물체에 있어서 어떤 이 신체 내부 기관이 이렇게 많은 주름이 져 있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뭐?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 그래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내막과 외막이 막, 특히 내막은 많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그 그림 보시면서 상당히 효율을 높인다라는 것. 그래서 확실하게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기질과 내막에는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존재하면서 내막은 주름진 구조다. 자, 이중막 구조에서 내막은 주름진 구조. 내막의 주름, 요거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기질 안쪽, 자, 요 안쪽에 있는 그 기질부에서는 독자적인 DNA와 RNA, 그 다음에 리보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스스로 증식이 가능한 것이 또 있습니다. 뒤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자, 그건 바로 이제 뭐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엽록체죠. 자,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엽록체라고 불리우는 파트가 있는데, 우리 엽록체는 자, 이제 좀 다르게 쓸 수 있겠네요. 다 동물식물이 있어요. 동물식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했지만 이 엽록체는 동물세포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물세포에만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형질입니다. 자, 이 엽록체에서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죠. 다양한 종류의 엽록소 색소가 들어있는데, 자, 빛을 흡수하는 데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색소 때문에 바로 엽록체가 주로 이렇게 우리가 녹색의 알갱이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을 통해서 바로 뭘?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죠.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자, 이 유기물은 나중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ATP 같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체에서 유기물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질에는, 자, 이 엽록체를 한번 보시면 미토콘드리아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 역시 막구조입니다.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이중막 구조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써봐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안에 바둑돌 같은 것들이 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둑돌처럼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 있는 구조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틸라코이드라고 해서 탁탁탁탁탁탁탁탁 쌓이는 그 한 개를 틸라코이드라고 부르고, 그게 많이 이렇게 쌓인 요 구조를 우리가 그라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의 층상 구조라고 흔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엽록체 같은 경우에도 이중막 구조에 여기 있는 틸라코이드의 층상 구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불러? 그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근데 이제 이 빈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엽록체의 구조와 것들에 대해서 이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엽록체 자체도 역시 몇 중막? 이중막 구조라는 것. 이중막 구조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와 함께 이 안에도 역시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스스로 이 엽록체 자체도 아까 미토콘드리아처럼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세포라는 게 만들어질 때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도 외부에 있던 어떤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흡수된 게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버릇 같은 걸 잊지 못하고 막 스스로 이렇게 증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보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물질 합성 또한 중요하겠지만 항상 여기서 강조했던 것들 있죠. 막구조냐 아니냐. 자, 이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닌 알갱이입니다. 막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막구조는 아니면서 단백질 같은 그런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 단백질 같은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리보솜의 역할이고, 자, 이 리보솜은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냐면 보통 소포체라고 불리는 곳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라고 얘기합니다. 소포체는 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소포체는 그럼 소포체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소포체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소포체는 크게 매끈면과 이름 잘 지어놨죠? 매끈한 면. 그냥 뭐 진짜 책 표면처럼 반들반들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그런 매끈면과 그 다음에 거친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친 면과 매끈 면을 이렇게 뭐 굳이 구분한 이유는 매끈 면은 표면에 리보솜이 안 붙어있는 것이고요. 거친 면은 리보솜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돌도돌, 이 알갱이들이 붙어있으니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매끈면 소포체가 있다. 그러면 소포체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느냐? 자, 그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주름진, 정말로 많이 주름진 무슨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는 모두 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파트, 이 소포체는 자, 리보솜이 있어서 물질도 합성하고 그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물질 합성과 이동의 통로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요거 리보솜과 소포체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소포체 역시 우리가 막구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무슨 구조다? 단일막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리보솜과 소포체까지, 그러면 이 핵 주위에 이 소포체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안에서 바로 물질을 합성하고 그 물질 합성을 통해서 이동까지 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소포체가 되겠고, 그리고 소포체 중에서는 리보솜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있는 것도 이렇게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가 있습니다. 골지체는 소포체와 리보솜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제 막 저장 농축 같은 거 합니다. 저장 농축하고 이제 알갱이 같은 과립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골지체와 리소솜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보시면, 자, 골지체라고 있죠?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생긴 것으로 납작한 주머니들이 쌓인 구조물입니다. 여기서는 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리보솜 골지체, 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들을, 리보솜과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물질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운반해서 외부로 분비해주는, 저장 분비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분비세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소솜이라고 있습니다. 리소솜. 리보솜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리소솜 같은 경우엔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소솜은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같은 것들을 세포내 소화를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수분해 효소로 세포내 소화, 자, 세포내 소화. 그래서 막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 이게 가능한 건 이 안에 가수분해 효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 세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의 세포내 소기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심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심립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립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자, 중심립에 대해서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개 앞에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동물에만 있는 건지, 이게 식물에만 있는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따져왔는데, 이 중심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물에. 그러니까 주로 동물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동물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주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물에서만 이렇게 발견될 수 있고, 그래서 중심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책의 그 세포 앞부분에서 하듯이, 얘는 주로 동물에게서만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야. 자, 그럼 중심립이 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중심립은 생물에게 있어서 만들어지는 각종 털 같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선모나 편모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모나 편모 같은 그런 기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바로 핵심 구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미세소관이라고 돼 있는데, 미세소관 기다란, 그러니까 미세하게 된 요 소관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또 묶음 9개가 해서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털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통형 구조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9개 들어있으면 9+0 구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 구조가 뭔지는 뭐 이렇게 많이 궁금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중심립은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고, 자,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뭉쳐서 결국 9+0 구조를 가지게 되고, 자, 이게 바로 선모와 편모 같은 그런 털 같은, 우리가 보통 털 구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 구성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선모와 편모를, 선모는 굉장히 많은 털들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털. 그다음 편모는 보통 한 가닥의 털,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털 가닥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모 편모의 구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주로 동물세포에서 관찰된다. 주로 자가 붙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액포가 나와 있습니다. 액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액포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포는 앞에서 쭉 배웠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요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 주로 식물세포. 자, 주로 식물세포. 자, 이건 또 주로 식물세포라고 해서 동물에게서는 발견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물도 일부는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일부는 이렇게 발견되지만 식물에서 주로 많이 발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포는 후영질에 이렇게 속합니다. 후영질. 이게 바로 세포의 생명활동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안에는 바로 뭐가 그득그득 들어있냐면 바로 양분, 색소, 노폐물,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소와 노폐물, 물 등을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액포가 이 식물세포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액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태어나서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오래된 식물세포일수록 이 액포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액포의 크기를 보고 오래된 식물세포일수록 세포라면 역시 액포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이 있죠. 자, 그럼 이 세포벽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의 세포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자, 단단하게 형태 유지를 하고 내부를 보호해주죠. 자, 그러면 이 세포벽 같은 경우는, 세포벽 같은 구조는, 자, 식물세포에만 등장하십니다. 이건 뭐 주로 식물도 아니고 이건 정말 식물세포에만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후영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 형태 유지와 내부를 보호해 주십니다. 형태 유지와,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이 가능한 게 바로 세포, 특히 식물세포가 딱딱딱 보면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이 가능한 게 이 세포벽 덕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부 보호해 주시고, 자, 그 주성분은 뭐 셀룰로스와 팩틴이라고 돼 있고 전투가성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를 것 없이 모든 물질들을 그냥 다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섬유소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다 해놓고 정리해보면 마지막 이제 표가 나와 있죠. 그 표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하게 구분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동물에 있느냐 아니면 식물에 있느냐. 자, 지금 쭉 보셨을 때
동물에만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중심립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보면 당연히 엽록체와 세포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액포는 거기 괄호치고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애매하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막구조, 단일막이냐 이중막이냐 막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중막 뭐라고 돼 있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라고 돼 있고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막들은 아까 다 이중막으로 나눠놨죠? 자, 그게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단일막이라는 것. 하지만 막구조가 없이 알갱이처럼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과 리보솜과 중심립. 자, 이런 것들은 막구조가 아닌 것,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의 구성 체제로 넘어가는데 세포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이 생물의 구성 체제는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시고 세부로 이게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거기 있는 대로 동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이 가장 작다는 식물 세포, 동물 세포, 이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거대한 개체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먼저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자,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제일 먼저 가장 작은 다리는 누굴까요? 이거는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세포입니다. 세포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빼도록 하겠고요. 세포, 비슷한 역할의 세포들이 뭉쳐서 자, 이제 요걸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죠. 비슷한 역할의 그 세포들이 뭉쳐서 자,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부르고 이 조직이 뭉쳐서 하나의 일정한 모양과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조직이 모여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 자, 특정 형태와 일정한 형태와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로 따지면 이 기관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심장. 심장이라는 하나의 순환 기관. 위장, 간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일정한 형태와 고유 기능을 이렇게 딱딱딱 수행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 빨간색이 하나 등장을 하시는데요. 동물에게만 있는 그런 독특한 스페셜한 그 단계입니다. 기관계입니다. 기관계. 뭐 종류로 따지자면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자, 요 기관계는 이 비슷한 역할의 기관들이 뭉치게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 모임입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같은 각각의 소화기관이 뭉쳐서 하나의 커다란 소화기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식물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물질 대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잡한 행동들을 식물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복잡한 기관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런 기관계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완벽한 생물체인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동물의 구성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자, 조직,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이라고 정말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이거 따지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한번 그냥 쓱 읽어보셔도 충분하겠고요. 상피 조직,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위쪽에 있는 피부 같은 조직들입니다.
자, 외부의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피부, 눈의 망막, 그 다음에 침샘, 그 다음에 소장, 내벽 같은 이런 것들이 상피 조직 되시겠고요. 표면을 구성하고 몸 보호, 외부에서부터 균 들어오지 못하게 몸 보호, 물질 흡수 분비하시고요. 근육 조직,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은 가장 기본 단계인 뉴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근데 조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뉴런이라는 세포가 바로 뭉쳐서 뭐? 신경 조직을 만든다는 것. 그 다음 결합 조직. 자,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연골이나 뼈, 그 다음에 지방 조직,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가 있어? 기관 되겠고, 또 그런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기관 개들이 존재하신다. 근데 그 밑에 기관계가 또 정말로 많죠, 종류가. 근데 이 기관계는 하나하나 이걸 뭐 정말 다 외우기보다는 앞에 뒤에 정말로 많은 기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딱 보셨을 때, 아, 이건 순환기관계야. 아, 이건 배설기관계야. 자, 이건 소화기관계야. 라고 이렇게 알아두실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죠. 하지만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보다는 이 책을 뒤쪽까지 쭉 천천히 마무리하실 때쯤에는 저절로 이 기관계들이 머릿속에서 들어오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막 이거 어떻게 배우지? 막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한번 쓱 보시면 지금은 읽어보시고 나중엔 저절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 이게 바로 동물의 구성 단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식물의 구성 단계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도 가장 처음에는 역시 세포로 시작합니다. 자, 세포로 시작해서 자, 비슷한 조직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게만 있다는 단계가 하나 튀어나오죠. 비슷한 조직들의 모임. 그래서 어떤 뚜렷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직계라고 부릅니다. 물관과 체관 같은 것들, 물질 운반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물관 조직, 체관 조직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계를 만들어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직계들이 뭉쳐서 잎과 줄기 같은 그런 뚜렷한 기관을 만들고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개체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라는 그 파트가 더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그 조직 보시면 자,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 다른 거에 비해서 식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이 있습니다. 분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죠. 사람은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분열이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형성층과 생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분열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영구 조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열 능력을 상실한 조직,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체의 그 본 토대를 이루는 이제 그런 조직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표피 조직계. 자,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그래서 특히 기본 조직계가 대부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식물체는 이 기본 조직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 조직은 식물의 겉표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봐봐 뭐로 비슷하겠습니까? 이 동물로 따지자면 상피 조직하고 상당히 비슷하겠죠. 표피 조직은 상피 조직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피 조직하면 이건 동물의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표피 조직하면 이건 식물의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잎, 줄기, 뿌리와 같은 그런 기관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이라고 불리는 꽃과 열매로 구분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기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합하면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구성 단계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걸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공부하시게 되면서 저절로 머릿속에서 딱딱딱 들어가시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구성 단계, 그리고 하나하나의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알아봤죠. 그 이유는 이 조직이나 조직계 기관 개체에 대해서는 뒤쪽이 따로 배울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